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입니다. 오늘은 글 항아리 걸작 논픽션 시리즈 12번째 작품 아라비아의 로렌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아주 멋진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멋지지만 분량은 상당히 두껍죠. 주석을 제외하고 거의 800페이지에 육박하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제목처럼 로렌스,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가 아라비아에서 활동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로렌스의 젊은 시절과 그 다음에 전후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1차 세계대전 당시 지금은 거의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렌스만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윌리엄 예일, 그 다음에 아론손, 쿠르트 프루퍼와 같은 다수의 인물도 책의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 외에도 아랍에서 명망 높은 가문, 즉 하심 가문의 파이살 왕자와 같은 경우도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처칠이라든지 사이크스라든지 앨런비 장군, 다수의 역사적 인물도 등장하는 아주 거대한 역사를 다루는 역사서인데 주로 비주류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서 전체의 주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사책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책 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막이 등장하고 낙타가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군하는 이 아랍 병사들이 책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쟁, 속임수, 어리석은 제국주의, 그리고 현대 중동의 탄생이라고 제목 밑에 쓰여져 있는데 이 문구가 이 책의 핵심 내용을 관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렇게 책 뒷면에도 많은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 문구를 한번 읽어본다면 지난 100년간 중동에 불어닥친 흉폭한 역사, 한줌의 모험가 및 새파란 장교들이 판치고 다녔던 사막의 무대와 전쟁의 발발, 그리고 로렌스, 어두운 면과 심각한 결점을 세밀하게 재건하는 저자는 현대 중동이 난장판이 되어가는 과정을 스펙터클하게 펼쳐낸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문구 등이 얼마나 자세히 멋지게 쓰여져 있는지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먼저 핵심 내용 등을 간단히 보여드리고 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책장을 펼치게 되면 지도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1차 세계대전 때 중동 전선을 표현한 것인데 주로 아라비아 반도와 그 다음에 지중해 일원을 표현한 것이죠. 이 책을 읽는 분들은 이 지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책 전체의 내용이 이 지도에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 하면 당연히 여기 이슬람의 핵심 지역인 메디나와 메카를 필두로 해서 그 위쪽으로 와즈, 마한, 아카바, 그리고 다마스쿠스, 베이루트, 여러 일원 등이 이 책에서 핵심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별도로 옆에 있는 이렇게 조그만 확대한 지도는 이 로렌스가 펼친 가장 위대한 작전의 세부 지형도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각가지 사진 등이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사진은 바로 이 로렌스 가문의 형제들입니다. 5명의 형제가 있는데 이 중에 2명이 서부전선에서 전사합니다. 즉 1차 세계대전 서부전선에서 2명이 전사하고 그런 비극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진 등은 이 책의 핵심 인물 등인 쿠르트 프루퍼는 독일의 스파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윌리엄 예일입니다. 자, 예일 하니까 예일 대학이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윌리엄 예일은 그 예일 대학을 설립한 그 예일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론손입니다. 이 아론손은 원래 농학자였는데 이 중동에서, 즉 팔레스타인 유대인 국가를 설립하려는 과정에서 그 스파이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쭉 로렌스가 어린 시절 중동을 여행했던 사진 등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진은 계속해서 이 1차 세계대전 전장에서 주요 인물입니다. 뭐 비레른 2세도 있고, 그 다음에 제말 파샤, 그리고 키치너경 영국군이죠. 영국군 사령관이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사이커스 피코 협정의 당사자인 이 사이크스의 인물입니다. 사이크스가 저는 이렇게 잘생긴지 몰랐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진은 바로 제말 파샤, 이 시리아 대총독이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사람 등은 뭐 전장의 주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후세인입니다. 후세인. 그러니까 당시 그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 명망 깊은 가문의 왕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파이살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 로렌스와 같이 동고동락했던 이 파이살입니다. 후세인의 아들이고 훗날 이라크 왕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전쟁 당시에 작전 회의를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이 낙타를 타고 가고 있는 노렌스 등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전장의 낙타 부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파이살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사막에 관련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막 전선의 모습, 그 다음에 로렌스의 아랍 복장을 한 사진이고, 이 전장의 사진 등이 계속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본 작품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책의 목차가 나오는데 3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 제일 뒷 날개를 펼치게 되면 이 시리아 전역이라고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리아라는 것은 현재의 시리아, 그 다음에 레바논,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런 지역을 당시에는 시리아라고 했죠. 대시리아라고도 명명했었습니다. 그리고 맥만 후세인 협정의 지도, 그 다음에 사이크스 피코 협정에 따른 지도. 자, 이상이 먼저 책을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의 내용을 토대로 본 이야기를 펼쳐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소개할 책이 있습니다. 방금 소개하려는 이 아라비아 로렌스를 읽는 도중에 저는 이 아민 말루프의 타니오스의 바위를 다 읽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1993년 콩쿠르상 수상작입니다. 레바논을 배경으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즉 레바논 산악지대의 역사를 다룬 이야기죠. 아민 말루프는 레바논 태생입니다. 현재는 프랑스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아라비아 로렌스를 열심히 읽는 와중에 또 한 권의 책이 출간했다는 알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에르 르메트르의 대단한 세상이었습니다. 자, 피에르 르메트르는 20세기 전반부 3부작으로 이미 제가 많은 작품을 읽었었죠. 그런데 그가 다시 20세기 후반부 역사소설을 집필한다고 했고, 그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 대단한 세상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대단한 세상의 출발점은 바로 레바논의 베이루트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일부 1948년 3월 베이루트. 베이루트는 레바논의 수도죠. 자, 그러니까 이 세 권 모두 공교롭게도 레바논, 즉 레반트를 위주로 한 이 중동과 관련된 책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세 권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려 했으나, 그러나 피에르 르메트르는 제가 연달아 읽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타니오스의 바위는 콩쿠르상 수상작이기 때문에 콩쿠르상 수상작을 이야기할 때 별도로 이야기하려고 계획을 수정했죠. 그러니까 이 두 권은 제가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라비아 로렌스를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의 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책은 노렌스의 거의 일대기를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노렌스에 대한 관점으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저자는 스콧 앤더슨인데,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는 여러 권의 자료가 필요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이 노렌스가 별도로 집필한 저서와 그 다음에 여러 역사서, 그 다음에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 율리암 예일이라든지 쿠르트 프루퍼와 같은 그들이 쓴 여러 가지 자서전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합성시켜서 이 책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역사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저자는 자신의 추측선 발언을 다수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저서들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저자가 나름대로 추측을 하는데 그 추측은 그렇게 억지스럽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논리적이고 그럴 만한 추측을 합니다. 이를테면 로렌스가 포로로 잡힌 적이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서 많은 고문을 당했다고 하죠. 그런데 다른 저서를 보면 고문을 당하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또는 로렌스가 포로를 사살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별로 죄책감이나 어떤 괴로움이 없었다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심하게 괴로움으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그런 상충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자는 나름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측하여 이 책을 완성하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하는 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의 시작점은 로렌스 가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로렌스 가문은 원래 영국의 귀족인데 이 아일랜드에서 영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렌스의 아버지는 별다른 일이 없었으면 이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가정교사와 눈이 맞아서 영국으로 도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주는 막대한 부를 벗어 던지고 스스로 고독한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서 5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로렌스였는데 이 옥스퍼드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그 옥스퍼드에서 정착하여서 훗날 로렌스는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로렌스가 이 아라비아 전장에 참전하기 전에 별도로 학창시절에 중동 여행을 떠납니다. 그 사막으로 목숨을 건 여행을 떠나서 그 당시 아랍의 문화와 풍토, 지리적 여건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죠. 훗날 자신이 1차 세계대전에서 중동으로 가게 될지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긴 전쟁이 일어날 것조차 예상을 못했을 테니까요. 자, 어쨌거나 1차 세계대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14년에 발발을 합니다. 이 로렌스는 원래 군인 신분으로 이 런던에서 복무하고 있었는데 영국이 주둔군이 카이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카이로까지 복무 지역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지만 전장으로 차출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원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로렌스는 하급 연락장교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무도 실제 전쟁을 치르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험가적 기질의 성격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스스로 전투원으로서 활동을 했었고 지휘관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일개 하급 장교가 아랍 가문의 가장 명망 깊은 하심 가문과 독대를 하고 같이 전선을 지휘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수립하고 또한 여러 주요 인사와 독대합니다. 사이코스 피코 협정에 사이크스와도 직접 독대하고 그 다음에 총사령관과도 직접 작전 계획을 펼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군인의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로렌스는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유럽인들은 전쟁이 쉽사리 끝날 거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14년에 발발했지만 크리스마스 이전에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1914년 이전에 유럽인들이 치른 전쟁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맥심 기관총, 그전엔 게틀링 기관총을 가지고 있었죠. 그 기관총으로 지금까지 상대한 약체 등을 1시간에 수백 명씩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유럽인들은 아랍에 있는 터키군을 무시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은 그들이 가진 가공할 무기를 상대편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유럽의 어리석음이 전쟁을 점점 어렵게 만들었죠. 그 전에 잠깐 제가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1차 세계대전은 이 연합국과 동맹국 간의 싸움이었죠. 연합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 편을 먹고 동맹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터키였습니다.
당연히 연합국의 영국은 중동에 어떤 세력을 확장하고 싶었는데 오스만 제국, 즉 터키가 지배하고 있는 아랍에서 터키를 몰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터키를 몰아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죠. 전선도 넓고 사막이고 그 다음에 기후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종 아랍인을 이용하여 아랍인이 오스만 제국 터키에 대해서 반란을 계획하여 아랍 병사들로 하여금 터키를 몰아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영국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랍 후세인 가문에 영국은 별도의 자금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란 세력을 일으켜서 영국과 동맹하여 전쟁을 치루었던 것이죠. 아랍 세력을 누가 지휘했냐? 물론 아랍의 파이살이라는 후세인 가문의 셋째 아들이 지배했지만 실상 로렌스가 지배했다고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별별 일 없는 계급을 가진 로렌스라는 군인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그리고 영화로 신화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자, 로렌스가 얼마나 대단한 무공을 펼쳤냐는 것은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는 당시 이 아라비아 철도를 79건을 철도 폭파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카바 작전이라는 대규모 작전도 수행하였고 특히나 마지막에 이 다마스쿠스로 진군하는 작전에서는 아랍 세력을 파이살과 진두지휘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연합군 사령부에서조차도 그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럽 전장에서는 이 로렌스는 거의 신적인 존재에 필적할 만큼 유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로렌스는 1차 세계대전에서 이 연합국의 승리를 함께 만끽하면서 책은 거의 종반부를 다다르는데 그러나 이 로렌스가 전쟁 기간에는 거의 신적인 인물로 취급받았지만 전후에는 철저히 배제당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전쟁 당시에는 결국은 하급 지휘관이라는 그 신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후에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로렌스는 전후에는 영국에서 거의 은둔자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과거 행적 때문인지 이라크 왕에 오른 파이살은 영국을 방문했을 때 로렌스를 만나고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은둔자를 만나자고까지 할 정도였었죠. 아무튼 로렌스는 그런 은둔자적 생활을 하다가 1940년대 거의 47살 정도 됐을 때 이 오토바이 사고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책은 그렇게 로렌스가 생을 마감하는 장면까지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전후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정세까지 이야기하면서 책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것이 책의 개략적인 내용인데 물론 이 책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책을 다 읽고 떠오르는 몇 가지 이 책에 대한 특징 등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아주 잘 쓰여진 책입니다. 그 이유는 정통 역사서에 비껴간 이야기들, 에피소드나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등을 각가지 가져다가 주류적 이야기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이야기와 비주류 이야기가 혼합된 이야기인데 사실상 주류 이야기보다 훨씬 재밌죠. 왜냐하면 주류 이야기는 딱딱한데 비주류 이야기가 섞이다 보니까 마치 소설과도 같은 전개 과정을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책 좀 읽는다는 분들은 몇 페이지만 넘기면 바로 심취해서 800페이지까지 거의 독파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절대 문구가 딱딱하지 않고 잘 쓰여진 이야기니까 누구에게나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책이 두꺼워서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도 이 책은 충분히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관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 더 추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여러 책을 읽었습니다. 전쟁은 여러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죠. 가장 정부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진영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휘관의 관점 그리고 하급 병사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민간인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러 관점의 책을 제가 읽었는데 이 책은 하나의 관점을 더 추가하는데 그것은 바로 백인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아랍인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전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유럽인이 아랍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저로서는 생소한 관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이 책이 저에게 주는 아주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자면 언제나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다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이냐는 의문점을 계속 드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비극과 참상으로 올려진 전쟁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책 말미에 로렌스가 이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이 터키군이 버리고 간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 병원에는 약 800명의 터키군 부상자 등이 있었습니다. 그 부상자 등은 죽어버린 사람, 죽어가는 사람, 비명으로 울부짖는 사람, 거의 사망하기 직전인 사람, 내장이 쏟아진 사람, 팔이 잘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참상의 과정을 아주 잘 묘사합니다. 그 과정을 읽는 것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충분히 전쟁이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 이 전쟁 이야기를 많이 읽다 보니까 엄밀히 말해서 전쟁은 통치권자를 위한 전쟁이 맞겠죠. 그들의 정치적 욕망이 구현되지 않으니까 이 노동자와 농민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강제 징집 또는 약간의 돈으로 회유하여 상대편 정치 진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철저히 전쟁은 어떤 국가나 민족과 그다음에 사상 그거보다는 정치인들 그 중에서도 정치권 중에서도 최상위 통치권자를 위해서 수행하는 게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이런 사고가 더 고착화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제게 아주 소중한 기회로 다가왔던 것이죠. 자, 이야기가 너무 길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라비아 로렌스 이 책을 떠나서 이 걸작 논픽션 글 항아리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저 걸작 논픽션은 저는 꾸준히 읽어갑니다. 지금 27권까지인가 나와 있어요. 저는 열 몇 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읽었던 이 걸작 논픽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미쳐버린 배였습니다. 미쳐버린 배는 거의 비소설 분야 책에서 저의 인생책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대단한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서태후와 궁녀들과 같은 경우도 아주 좋았고 최근에 읽은 갑골 문자도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걸작 논픽션이 아주 좋았던 기억에다가 이 아라비아 로렌스까지 추가하다 보니까 이 걸작 논픽션에 대한 저의 욕망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비아 로렌스를 읽자마자 별도의 걸작 논픽션을 쭉 읽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아라비아 로렌스 참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걸작 논픽션 시리즈가 엄청나게 좋은 시리즈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걸작 논픽션 시리즈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추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긴 이야기였는데, 물론 긴 이야기였지만 책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짤막한 시간에 이 책을 다 설명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제 나름대로 주요 요점만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제대로 전달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쉬운 오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책을 소개해드렸다는 그 하나만으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은 아라비아 로렌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였습니다.